민서연의 삶은 황금으로 짜인 정교한 가면 뒤에 감춰진 것과 같았다. 40해를 살면서 그녀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다. 대한민국의 재계에서 손꼽히는 거물, 강태호 회장의 아내,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강 회장의 영원한 동반자, 자선사업의 여왕과 같은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저택, 값비싼 예술품으로 채워진 공간, 완벽하게 정돈된 일상, 모든 것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고 세상은 그녀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서연은 숨막히는 고독감과 싸워야 했다. 그녀의 하루는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에서 혼자 아침 식사를 했다. 접시 위에는 늘 신선한 과일과 최고급 커피가 놓였지만 그녀의 입맛은 늘 썼다. 식사 후에는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고른 옷을 입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을 거쳐 완벽한 모습으로 변신했다. 그리고 자선 행사, 상류층 사교 모임, 미술관 개관식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정들을 소화했다. 그녀는 언제나 우아했고 완벽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라기보다는 잘 훈련된 연기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그녀를 칭송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그녀의 지위와 재산에 대한 부러움만이 가득할 뿐 진정한 공감은 없었다. 밤이 되면 모든 가면은 벗겨졌다. 서연은 잠옷 차림으로 넓은 침대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낡은 괴종시계에 똑딱 똑딱 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남편 강태호 회장은 늘 바빴다. 그의 부재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다름없었다. 다정한 대화나 따뜻한 포옹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고 무심했으며 그녀를 볼 때면 마치 자신이 숨기고 있는 어떤 비밀을 들킬까봐 경계하는 듯한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곤 했다. 서연은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저 재벌 부부의 삶이란 다 이런 것인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다. 그녀는 넓은 창밖으로 불빛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빛은 그녀에게 닿을 수 없는 이질적인 세상의 것이었다. 화려한 삶 속에서도 서연에게는 자신만의 은밀한 탈출구가 있었다. 그녀는 주말이면 아무도 모르게 변두리 지역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그곳은 값비싼 드레스와 화려한 보석 대신 동물들의 털과 흙먼지가 뒤섞인 냄새로 가득했다. 한 번은 다리가 부러져 쓰러져 있는 유기견을 발견했다. 녀석의 눈은 겁에 질려 있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보호소 직원은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며 난감해했지만 서연은 망설임 없이 녀석을 품에 안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녀석의 곁을 지키며 상처를 치료해주고 따뜻한 우유를 먹였다. 그녀의 손은 지저분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로 가득했다. 녀석이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힘찬 꼬리 흔들림으로 감사를 표할 때 서연은 텅 비었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생명에게서 받은 진심 어린 감사와 순수한 행복감은 그녀가 재벌 사모님으로서 누리던 어떤 호사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이는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연민과 선량한 품성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삶에는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강태호 회장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늘 왼손 약지에 끼고 있었다. 그 빛은 그녀의 화려한 지위를 상징했다. 그러나 그녀의 오른손 주머니 속에는 항상 낡은 은빛 목걸이가 감춰져 있었다.
나무심 모양의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다. 값비싼 보석도 화려한 세공도 없었지만 서연은 이 목걸이를 단 한 번도 몸에서 떼어낸 적이 없었다. 어릴 적부터 늘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유일한 것이었다. 이따금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때마다 그녀의 뇌리에는 아련한 옛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20년 전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던 첫사랑의 얼굴,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순수했던 시절의 추억들. 그것은 그녀의 현재 삶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련한 아픔을 동반하는 기억이었다. 특히 서연의 남편 강태호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 걸린 한 폭의 풍경화를 유난히 아꼈다. 그 그림은 텅 빈 해변에 홀로 서 있는 늙은 단풍나무를 묘사하고 있었다. 그림 속의 나무는 쓸쓸했지만 동시에 굳건해 보였다. 강 회장은 가끔 그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응시하곤 했다. 그의 눈빛에는 그림 속의 나무처럼 깊은 고독감이 서려 있었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죄책감이나 슬픔이 스쳐 지나가곤 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 그림은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을 투영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했다. 매일 밤 그녀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조용히 되물을 뿐이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삶 아래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과 잊힌 인연의 씨앗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서연의 완벽한 삶을 지탱하던 황금빛 가면은 남편 강태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속절없이 흔들렸다. 그날 아침 뉴스 속보로 전해진 강태호 회장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자막은 서연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죽음은 재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뒤바뀔 것임을 예고했다. 서연은 빈 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슬픔보다는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더 크게 밀려왔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뜨거운 감정보다는 서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차가운 계약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장례식은 강 회장의 명성에 걸맞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치러졌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최고급 조화를 들고 찾아왔고 언론은 연일 그의 업적과 그의 죽음이 남긴 파장에 대해 보도했다. 서연은 상주로서 끊임없이 조문객들을 맞았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덤덤했고 그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어나는 묘한 공허함과 함께 억눌러왔던 해방감마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너무나 이질적이라는 것에 스스로 놀랐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슬픔일까? 아니면 이 가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일까? 조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연은 영정사진 옆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수많은 얼굴들이 그녀의 시야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그때였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멈췄다. 조문객들 사이로 한 여인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조문객들처럼 화려한 옷차림 대신 낡은 검은색 코트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였다. 마스크로 얼굴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모든 사람들을 꿰뚫고 강 회장의 영정사진에 꽂혔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 대신 미묘한 비웃음과 함께 차가운 분노 같은 것이 서려 있는 듯했다. 여인은 다른 조문객들처럼 영정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굳이 영정 앞을 지나쳐 영정 뒤편, 강 회장의 영정 사진과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해변의 단풍나무 그림이 걸려있는 벽의 구석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품에 안고 있던 하얀 장미 한 송이를 조용히 그 그림 아래 아무도 보지 못할 듯한 작은 틈새에 내려놓았다. 다른 조문객들이 놓아둔 화려한 조화들 사이에서 그 하얀 장미 한 송이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쓸쓸해 보였다. 그녀의 행동은 서연의 직감을 자극했다. 강 회장의 가족조차 알지 못하는 그 그림에 대한 의미를 이 여인은 알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그 여인을 쫓았다. 하지만 여인은 재빨리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서연은 당황했다. 그녀는 뒤늦게 조문객 명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경호원들에게 물었지만 그들 역시 여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여인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뇌리에는 그 여인의 날카로운 눈빛과 하얀 장미 한 송이, 그리고 그녀가 꽃을 놓았던 강 회장의 그림 옆 작은 틈새가 강렬하게 박혔다. 그날 밤 장례식장을 모두 떠나고 오직 강 회장의 가족들만이 남았다. 서연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강 회장의 영정사진 뒤편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여인이 꽃을 놓았던 그 작은 틈새를 손으로 더듬었다. 손끝에 차가운 종이 한 장이 만져졌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송을씨로 쓰인 짧은 메모였다. 결혼 반지의 진실을 찾아라. 모든 것은 그 안에 숨겨져 있다. 메모는 거기서 끝이었다. 서연은 메모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결혼 반지의 진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로 향했다. 이 반지는 강태호 회장이 청혼할 때 그녀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그 반지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말인가?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의문의 메모는 그녀의 삶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고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바로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수님,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서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강태호 회장의 동생 김민준 30대 중반이었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은 형의 죽음 이후 형의 재산을 가로챌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형수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 조각을 보며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직감했다. 그의 눈빛에는 형수님에게서 권력을 빼앗기 위한 노골적인 야심이 번뜩였다. 그는 서연을 완전히 통제해야만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재빨리 메모를 손에 쥐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준 씨, 그저 강 회장님을 추억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민준은 서연의 어색한 표정을 비웃었다. 형수님, 형님은 떠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가 대신해야 합니다. 그러니 괜한 짓 하지 마세요. 형수님께서 회사 일에 관여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형수님께서 형님의 재산에 욕심을 내신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결혼 반지의 비밀, 장례식장의 수상한 여인, 그리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평화로운 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 나아가야 할 미지의 영역이었다. 이 알 수 없는 사건은 서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장례식장을 떠난 후에도 서연의 마음은 한순간도 편치 않았다. 남편 강태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뒤에 숨겨진 듯한 불길한 기운, 그리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여인과 그녀가 남긴 섬뜩한 메모까지, 모든 것이 서연의 삶을 안개 속에 가두는 듯했다. 결혼 반지의 진실을 찾아라. 모든 것은 그 안에 숨겨져 있다. 이 문구가 서연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이 반지가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말인가? 서연은 가장 먼저 장례식장에서 수상한 여인이 꽃을 놓았던 강 회장의 그림, 즉 텅 빈 해변에 홀로 서 있는 늙은 단풍나무 그림을 다시 찾아갔다. 강 회장의 서재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그림 앞에 선 서연은 그림 속의 나무를 유심히 살폈다. 이전에는 그저 쓸쓸하고 아름다운 그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숨겨진 의미가 보이는 듯했다. 그녀는 그림 속 나무의 뿌리 부분에 미세하게 음각된 작은 문양을 발견했다. 그것은 나무심 모양의 문양이었고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던 낡은 은빛 목걸이에 펜던트와 놀랍도록 흡사했다. 서연은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그림 속 문양과 비교했다.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 그림과 목걸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한 서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때 서재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태호 회장의 비서였던 이지은 30대 초반이 들어섰다. 지은은 강 회장의 가장 충직한 비서였고 서연은 그녀에게서 깊은 신뢰감을 느꼈다. 지은은 서연의 표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조용히 물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세요? 서연은 지은에게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과 메모의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다. 지은은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수상한 여인이라니요. 그리고 결혼 반지의 진실이라니. 지은은 총명하고 직관력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막연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 서연의 이야기는 지은의 의심에 확신을 더해 주었다. 사모님, 저도 강 회장님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유독 흐릿했고 사고 현장 감식 결과도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 같아요. 제가 사모님을 돕겠습니다. 강 회장님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지은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조력자가 되어 서연의 외로운 싸움에 동참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가장 먼저 강 회장의 결혼 반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반지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다이아몬드 반지였지만 지은은 반지를 확대경으로 살펴보던 중 반지 안쪽에 아주 미세하게 새겨진 작은 각인을 발견했다. 그것은 MJ 025903이라는 이니셜과 날짜였다. MJ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서연의 뇌리에 20년 전의 첫사랑 이민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민준은 10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알고 있었다. 그때 강태호 회장의 동생 김민준이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는 형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서연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 지은이 강 회장의 서재에서 그림을 유심히 살피고 결혼 반지를 조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민준은 그들이 형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까봐 불안했다. 김민준은 형의 죽음 직후 이미 자신의 오른팔인 박 실장을 시켜 강 회장의 모든 개인 기록과 재산 목록을 조사하게 했다.
박 실장은 강 회장의 은밀한 자산 관리 내역과 해외 비자금을 발견했다. 민주는 이를 이용해 형수 서연을 압박하고 자신이 강 회장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주장하려 했다. 그는 또한 언론의 서연이 남편의 죽음 이후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며 상속권에 집착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흘려 서연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형수님이 괜한 짓을 하는군. 어차피 형님 유산은 전부 내 것이 될 텐데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김민주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는 서연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녀가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연의 모든 통화 기록을 감청하고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매수하여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다. 서연과 지은은 모든 압력 속에서도 진실을 추적했다. 그들은 MJ 5003이라는 단서에서 시작해 강태호 회장의 과거 행적을 파헤쳤다. 강 회장은 서연을 만나기 전 알 수 없는 이유로 1년여간 행방불명되었던 기록이 있었다. 그 기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강 회장의 젊은 시절 친구들을 수소문했다. 대부분은 강 회장의 죽음에 대해 침묵했지만 한 명의 노인이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강태호 회장은 젊은 시절에 큰 사고를 겪었어. 목숨을 잃을 뻔했지. 그 사고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말수도 없어지고 눈빛도 차가워지고 노인의 증언은 서연에게 큰 충격이었다. 강 회장이 서연을 만나기 전 사고를 겪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과거였다. 그 사고가 강 회장을 변화시켰다는 말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서연은 자신의 은빛 목걸이를 만졌다. 이 목걸이와 그림, 그리고 강 회장의 과거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지은은 강 회장의 오래된 수첩에서 희미한 글씨로 쓰인 주소를 발견했다. 그것은 서울 외곽의 낡은 창고 주소였다. 강 회장이 생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은밀한 장소였다. 사모님, 이곳에 뭔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은은 주소를 보며 말했다. 두 사람은 밤늦게 그 낡은 창고를 찾아갔다. 창고 안은 먼지로 가득했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들은 낡은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가방 안에는 강 회장의 오래된 일기장, 그리고 수십 년 전에 빛바랜 신문기사 스크랩들이 들어있었다. 신문기사에는 20년 전 한 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그 화재로 인해 한 가족이 모두 사망했고 유일한 생존자는 갓난아기뿐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기사 속에는 서연이 가지고 있는 나무심 모양의 은빛 목걸이, 사진이 증거물로 실려 있었다. 서연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 기사의 내용은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던 악몽의 조각들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불길, 비명소리, 그리고 피냄새. 그것은 그녀의 친부모가 살해당한 날의 악몽이 아니라 그녀의 첫사랑 이민준이 죽은 것으로 알려진 화재 사건의 진실이었다. 서연은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강 회장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그 화재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이였고 그는 그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적인 방화였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그 화재 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쳐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내 삶의 유일한 빛, 너를 찾았다. 수민.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수민.
그녀의 첫사랑 이민준의 쌍둥이 여동생 이름이었다. 이민준에게는 자신과 똑같이 나무심 목걸이를 나누어 가졌던 쌍둥이 여동생 이수민이 있었다. 이수민은 10년 전 그 화재 사고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렇다면 강 회장이 말하는 수민은 이수민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강 회장은 혹시 이민준과 관련이 있는 인물인가? 그때 창고 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림자 속에서 김민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형수님,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쓸데없는 진실을 파헤치다니. 당신도 이제 끝장입니다.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스며 있었다. 서연은 모든 것이 김민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낡은 창고는 단순한 비밀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의 삶을 건최 후에 결전장이 될 터였다. 낡은 창고의 희미한 불빛 아래 김민준의 총구는 차가운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옆에는 이지은 비서가 잔뜩 겁에 질린 채 서 있었다. 서연은 직감했다. 이 김민준이야말로 케중사우 모이 안무, 케장기엣 캉태호. 어디까지 알아냈지? 김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형님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당신이 뭘 알아냈든 이제 모든 건 끝장이야. 서연은 조용히 강 회장의 일기장과 신문 스크랩을 김민준의 발치에 던졌다. 이것들이 말해주는 진실은 당신이 형부를 죽였다는 거야. 그리고 20년 전 그 화재 사건까지 모두 당신과 연관되어 있어. 김민준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는 총구를 겨눈 채 서류들을 발로 짓밟았다. 헛소리 모두 조작된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때 이지은 비서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김민준 상무님, 경찰은 이미 회장님의 죽음을 단순 사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미리 제보한 내용과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곧 밝혀질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수하세요. 김민준은 지은의 말에 비웃었다. 건방진 비서년, 감히 누구 앞에서 협박질이야. 이 모든 게 다 그년의 농간이라고 하면 돼. 내가 증거를 없애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는 총구를 지은에게 겨누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지은을 감싸 안았다. 이리 와. 어리석은 여자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순순히 내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을 텐데. 김민준은 이를 갈며 두 사람에게 다가섰다. 그는 총을 이용해 두 사람을 창고 안쪽으로 몰아넣었다. 창고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서연과 지은은 모든 압력 속에서도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해야 했다. 김민준은 그들에게 미행을 붙이고 그들의 모든 통신을 감청했다. 그는 서연의 계좌를 동결시키고 그녀의 모든 사회적 관계망을 차단하여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다. 언론에는 서연이 남편의 유산을 노리고 거짓 음모를 꾸미는 파렴치한 여자라는 악의적인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다. 사모님, 김민준 상무가 모든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로는 역부족이에요. 지은은 초조하게 말했다. 우리가 직접 증인이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사회에서 사모님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요. 서연은 김민준의 말을 떠올렸다. 내가 증거를 없애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녀는 강 회장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일기장에는 강 회장이 20년 전 화재 사건의 진범을 추적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일기장 곳곳에 암호처럼 보이는 숫자와 단어들을 기록해 두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푸른 바다 아래 단풍잎이 지켜본다라는 문구와 함께 기록된 MJ라는 이니셜과 날짜였다. 서연은 자신의 은빛 목걸이에 새겨진 나무신 문양과 결혼 반지의 각인을 떠올렸다. 지은 씨, 강 회장님의 결혼 반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그리고 이 그림, 그 안에 뭔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서연은 강 회장이 가장 아꼈던 단풍나무 그림을 떠올렸다. 그들은 강 회장의 결혼 반지를 다시 살펴보았다. 지은은 반지의 다이아몬드 부분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틈을 벌리자 반지 안에서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이 나왔다. 그 칩 안에는 강 회장이 그동안 몰래 수집해왔던 수많은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김민준의 범죄 행각이 담긴 영상과 음성 녹취 파일, 해외 비자금 내역, 그리고 20년 전 화재 사건의 진범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들. 이 모든 것은 강 회장이 만약 자신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준비해 둔 것이었다. 사모님, 이것 보세요. 이 칩 안에는 김민준 상무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그 화재 사건의 진범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지은은 흥분해서 말했다. 유진은 칩을 들고 일기장의 마지막 문구를 다시 읽었다. 내 삶의 유일한 빛, 너를 찾았다. 수민. 그리고 강 회장이 늘 사랑했던 단풍나무 그림. 그림 속 단풍나무 아래에는 작은 돌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그 돌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다. 강 회장은 늘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그림을 이용했다. 그때 그들은 칩 안에서 믿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강태호 회장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녹음한 음성 파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웠지만 분명했다. 민준, 네가 날 죽이려 하는구나. 내 동생이 날. 녹음 파일은 김민준이 강태호 회장을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강 회장이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건졌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강 회장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수민, 내가 꼭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 회장님은 죽은 게 아니었어. 민준이가 형부를 죽이려 했어. 그때 그들은 칩 안에서 20년 전 화재 사건의 진범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강태호 회장의 친동생 김민준의 이름이었다. 김민준은 과거 자신의 아버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방화를 저질러 친부모를 살해했고, 그 과정에서 이수민, 즉 서연의 첫사랑 이민준의 쌍둥이 여동생을 죽은 것으로 위장하여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김민준은 강태호의 친동생이 아니었다. 그는 어릴 적 입양된 아이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족까지 살해한 사이코패스였다. 세상에,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다. 이 모든 것이 김민준 상무의 짓이었다니. 서연은 자신의 은빛 목걸이를 꽉 쥐었다. 20년 전 그 화재 사건의 생존자가 바로 그녀의 첫사랑 이민준의 쌍둥이 여동생 이수민이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그녀의 직감은 맞았다. 장례식장에 나타났던 여인이 바로 그 이수민이었던 것이다. 이수민은 오빠의 죽음 이후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강 회장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 서연에게 접근하려 했던 것이었다. 우리가 가진 증거들은 김민준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해.
하지만 이사회는 내일이야. 우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될 거야. 지은이 초조하게 말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박살나며 누군가가 들이닥쳤다. 김민준의 사설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김민준의 지시에 따라 두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2년 다 죽여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김민준의 지시가 무정의를 통해 들려왔다. 서연과 지은은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칩을 꽉 쥐었다. 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고 창고 뒤편의 작은 문으로 향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야 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해.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굳건한 결의가 타올랐다. 그녀의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것은 그녀의 생존과 그리고 다가올 진실의 순간을 알리는 표식이었다.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민준은 자신만만하게 서연의 상속권 박탈을 요구하며 조작된 증거와 허위 진단서를 내밀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번뜩였고 이사들과 주주들의 시선은 냉담하게 서연을 향했다. 서연은 고독하게 연단에 섰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나무처럼. 여러분, 김민준 상무의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감추고 저를 모함하는 자들이야말로 이곳에서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강진우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다. 강 변호사는 즉시 강 회장의 결혼 반지에서 찾아낸 마이크로칩을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강 회장이 김민준에게 살해당하기 직전 녹음한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민준, 네가 날 죽이려 하는구나. 내 동생이 날. 강 회장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모두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김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녹음기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강 변호사가 재빨리 그를 제지했다. 이것은 강태호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김민준 상무가 형님을 살해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강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어 화면에는 마이크로칩에서 복구된 영상 파일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김민준이 강 회장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그의 사업을 방해하며 심지어 강 회장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년 전 발생했던 의문의 화재 사건에 대한 진실이었다. 영상 속에서 김민준은 자신의 입으로 과거 자신의 아버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친부모를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이수민, 즉 서연의 첫사랑 이민준의 쌍둥이 여동생을 죽은 것으로 위장하여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자백하고 있었다. 세상에, 이사들과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눈빛은 분노와 역겨움으로 가득했다. 김민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고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저 여자들이 날 모함하는 거야. 그는 비명을 지르며 이사회 회의실을 뛰쳐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서연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던 장례식장에서 마주쳤던 그 여인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모습은 서연의 첫사랑 이민준과 흡사했다. 그녀는 조용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오랜만이에요. 김민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얼어붙을 듯한 냉기가 담겨 있었다.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아니. 난 살아있어. 그리고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밝히기 위해 돌아왔어. 그녀는 다름 아닌 이수민, 에이찬 소우민. 20년 전 화재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서연의 첫사랑 이민준의 쌍둥이 여동생이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까지 죽이려 한 그날 이후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복수를 준비해 왔던 것이다. 그녀는 강태호 회장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며 김민준의 비리를 캐고 있었고 강 회장이 죽기 직전 남긴 마이크로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수민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 안에는 김민준의 살인 행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의 살인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서, 그가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에 대한 감식 결과, 그리고 김민준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증거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수민이 20년 동안 홀로 추적해온 진실이었다. 강태호 회장님은 김민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살인과 음모의 시작은 20년 전 저의 부모님과 오빠를 죽인 그 화재 사건입니다. 김민준은 자신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제 가족을 죽였습니다.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과 주주들은 분노에 휩싸여 김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김민준은 자신의 모든 죄가 폭로되자 정신없이 달아나려 했지만 이지은 비서와 몇몇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다. 이지은은 이미 경찰에 연락을 취한 상태였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김민준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발버둥치며 수민을 향해 증오에 찬 눈빛을 보냈다. 이 악마 같은 년, 네가 감히 날. 그의 절규는 회의실에 비극적으로 울려 퍼졌다. 서연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거짓과 의문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격렬한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첫사랑 이민준이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여동생 수민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을 주었다. 수민은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너도 힘들었지.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수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두 여인은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고통받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통해 연결된 동반자가 되었다.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닫히고 김민준의 비명소리는 멀어져 갔다. 서연은 마이크로칩과 수민이 가져온 증거들을 강 변호사에게 건넸다. 이 모든 것은 김민준을 심판하기에 충분했다. 서연은 그날 강 회장의 모든 유산과 한화그룹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거짓된 삶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진실과 함께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김민준이 경찰에 연행되어 사라진 후 회의실은 격렬한 진실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고요했다. 서연은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20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거짓된 삶의 무게,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끔찍한 진실이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해방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싹 텄다. 수민은 서연의 곁에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수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20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강 회장의 죽음과 김민준의 범죄라는 끔찍한 비극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공유하는 동시에 미래를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가 되었다. 며칠 후 김민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강진우 변호사와 이지은 비서가 제출한 강 회장의 마이크로칩 자료, 수민이 10년간 추적해온 증거들, 그리고 박성배의 결정적인 증언까지 모든 증거는 김민준의 잔혹한 범죄 행각을 명백히 드러냈다. 그는 친부모 살해, 강태호 회장 살해 미수, 그리고 살인 은폐 및 기업 자금 횡령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는 마땅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강 회장의 일기와 유언장은 그의 진정한 의도를 세상에 알렸다. 그는 죽음으로써 자신이 품었던 비극적인 복수심의 사슬을 끊으려 했고 동시에 서연과 수민을 향한 미안함을 전하려 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강 회장의 막대한 유산과 한화그룹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어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민서연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강 회장이 개인적으로 남긴 소액의 유산, 그리고 20년 전부터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나무신 모양의 은빛 목걸이뿐이었다. 서연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수민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했다. 그녀의 삶은 이전의 호화로운 생활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꼈다. 매일 밤 그녀는 수민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민은 지난 20년간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홀로 외롭게 복수를 준비했던 과정을 털어놓았고 서연은 그녀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다. 서연아, 너도 정말 힘들었을 거야. 그 모든 거짓 속에서. 수민이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랬지.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너를 만나고 진실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자유로워졌어. 그들은 함께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다. 서연은 수민에게서 강태호 회장이 남긴 마이크로칩 안에 담겨있던 마지막 음성 파일을 들려주었다. 강 회장은 죽음 직전 수민에게 모든 진실을 알리려 했고 자신의 복수심이 만들어낸 비극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그는 수민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용하여 세상을 이롭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서연과 수민은 강 회장의 마지막 유언을 따르기로 했다. 그들은 남은 유산과 강 회장의 비자금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강진우 변호사와 이지은 비서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시작 기금이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김민준과 같은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 특히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서연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수민은 수석연구원이자 조사관으로서 활동했다. 이지은 비서는 재단의 운영 실무를 총괄하며 두 사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을 연계해 주었다.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 그녀는 피해자들에게 말했다. 아픔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언젠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수미는 그녀의 잃어버린 자매이자 가장 깊은 곳까지 이해해주는 친구가 되었다. 강진우 변호사와 이지은 비서 또한 그녀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었다. 서연은 자신의 삶을 통해 아무리 끔찍한 비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직시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이제 강 회장의 아내나 재벌 상속녀가 아닌 희망을 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은빛 목걸이는 더 이상 비극적인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표식이 되었다. 2년 후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는 더 이상 화려한 민서연의 저택도 재벌 강태호 회장의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작은 빌라가 자리하고 있었다. 민서연과 이수민은 그곳에서 함께 살았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의미 있는 나날이었다. 서연은 값비싼 드레스 대신 편안한 캐주얼 복장을 즐겨 입었고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하는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면 같은 미소가 아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밝고 편안한 웃음이 가득했다. 그녀의 모든 에너지는 새로운 시작 기금풀에 쏟아졌다. 재단은 강진우 변호사와 이지은 비서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강 변호사는 재단의 법률 고문으로, 이지은은 총괄 이사로 활동하며 두 여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김민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손을 내밀었다. 특히 사기, 횡령, 폭력 등으로 인해 가족을 잃거나 모든 것을 빼앗긴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에 집중했다. 새로운 시작 기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만을 제공하지 않았다. 서연과 수미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직접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했고, 수미는 그녀의 탁월한 조사 능력과 분석력으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재단은 법률 지원, 심리치료, 교육 및 직업훈련 연계 등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 어느 맑은 오후, 서연과 수미는 재단의 후원으로 설립된 희망 나눔 센터라의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센터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책을 읽어주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은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한 소녀가 서연의 무릎에 기대어 물었다. 이모, 이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저도 언젠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서연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럼 물론이지. 너는 이미 충분히 용감하단다. 세상에는 아픈 일도 많지만 언제나 희망은 존재한단다. 그리고 이모는 네가 그 희망을 찾아낼 수 있도록 언제나 옆에서 응원해 줄 거야. 서연의 목에 걸린 낡은 은빛 나무신 목걸이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과거의 끔찍한 진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용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녀의 사명을 상징하는 표식이 되었다.
수미는 도서관 한쪽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와 함께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20년 동안 복수심에 사로잡혀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그녀는 이제 서연과 함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복수만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치유이자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강 회장이 죽음 직전 남긴 유언, 즉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세상에 이롭게 사용해달라는 말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석양이 들이오는 저녁, 서연과 수미는 집 근처 작은 해변을 함께 걸었다. 강 회장이 가장 아꼈던 그림 속에 단풍나무는 없었지만 넓은 바다는 그들에게 무한한 평온함을 선사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고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과거의 아픔이 남긴 상처가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가득했다. 서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모가 이모를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진실을 만들어가고 있어. 수미는 서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응,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졌어. 우리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거야. 두 사람은 노을빛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삶은 끔찍한 비극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 비극을 딛고 일어나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었다.